aujourd'hui. Et je m'appelle Igan. Bienvenue à la deuxième partie de l'événem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프랑스어 전공학술제 2부 사회를 맡은 오지수, 이가은입니다. 아니 가은씨, 혹시 세계 1차 대전이 독일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독일의 역사교과서에서는 프랑스가 문제라던데요? 네? 독일의 교과서와 프랑스의 교과서가 세계 1차 대전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군요. 그러게요. 두 나라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보세요? 네? 아니 가은씨, 글쎄 미춤을 외고에서 저희의 의문을 풀어주실 전문가분들을 준비해 주셨대요. 그럼 바로 만나봐야죠. 3학년 김가연, 김선아, 백지윤, 이도환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학년 3반 백지윤, 김가연, 이로한, 김선아입니다. 오늘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프랑스와 독일의 상이한 해석, 프랑스와 독일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프랑스에서 역사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적 열정, 국민적 질환이라 불리는 프랑스인들의 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정부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것만은 아닙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가 겪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 특히 공화국 건설에 노력이 낳은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19세기에 형성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화 과정에서 역사 교육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서술, 전쟁의 정당화, 자국민의 우월성 부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각국의 역사 교과서는 객관성 상실, 역사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 교과서에서 상대국에 대한 비난과 멸시가 최고조에 달하였는데요. 프랑스는 독일로, 독일은 프랑스로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고 심지어는 패전한 기록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국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등의 서술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동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협력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역사 합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역사 인식과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교과서 편찬 전 양국의 교과서 속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메모ire collective라는 프랑스 국민에 의해 형성된 집단 기억을 기반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교과서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서술이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기보다도 프랑스인들의 희생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민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중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아무래도 희생에 초점을 두고 또 그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921년 이작의 교과서 속에서 전쟁의 원인을 현대 독일인들의 심성으로 돌렸다는 점과 강도짓을 하였던 독일인들의 잔인함과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서술된 기록을 보면 전쟁 발발의 원인이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독일에게만 귀속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교과서가 자국민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그 역사를 요약하여 서술하였던 반면에 독일은 교과서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전쟁 발발의 원인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 전쟁을 감수하기로 했다와 같은 표현을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독일 자국 중심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1923년 이작이 Le Point de Vue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받아들여 일부 사건들에 대해 독일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에 함께 싣기도 하는 등 독일 교과서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수정된 교과서 속 내용이 여전히 독일의 상대적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협의는 결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두 국가의 역사 갈등은 1930년대에 이르러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더 이상의 전쟁과 갈등은 유럽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국가 프랑스와 독일은 화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결실이 1951년 합의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은 1914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이 당시에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을 인정합니다. 둘째로 독일과 프랑스의 국민들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군 진영에 의해 일어난 전쟁임을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로 독일은 이전까지 프랑스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푸앙카레가 펼쳤던 외교 정책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설명은 더 이상 독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도 러시아와 맺었던 동맹이 독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다양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공동교과서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프랑스 정치가 러시아와의 동맹 의무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독일 정치도 오스트리아와의 동맹 의무로 묶여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발발 원인을 한 국가로 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 동맹 구도에서 나타난 연쇄적인 작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동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교과서는 연대기적 서술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다양하고 풍부한 사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많은 자습서 형식이었고요. 반면에 독일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묶어서 서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고요. 사료의 양보다는 그 사료를 심화 분석해서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적은 교과서 형식이었고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서 두 국가는 공통교과서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양국의 언어로 제작하되 내용만큼은 완전히 동일한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독일사와 프랑스사의 비중을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객관적 기술은 20%로 유지하고 다양한 사진 자료를 80%로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독특한 점은 타협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합의를 하거나 아예 생략해버리지 않고 양국의 시각을 그대로 병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 용어를 병기함으로써 얻는 이점도 있는데요. 이 냉전이라는 말은 예허화드 그리고 칼타칼구라고 병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국가는 에타 프로비던스 소시알라스타트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국가라는 말은 1:1 번역이 되지 않는 용어로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양국의 학생들은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학습하는 이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교과서를 통해 양국의 학생들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탐구하며 유럽 공동체적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연루된 나라 간의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국가라는 집단의 특성상 한 사건을 바라보는 각 나라의 인식이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은 객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역사 기록이 객관성을 지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이한 저술이 나라 간의 갈등 관계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후대 사람들은 기록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각 나라마다 한 사건에 대해 기록된 역사 인식이 다르다면 후대 사람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각 나라 사람들 간의 갈등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객관성을 지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해왔습니다. 특히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독일의 국수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세계관을 비난하며 자국 역사 인식의 우월성을 드러냈는데요. 반면 독일의 역사 교육가들은 이러한 프랑스의 역사 교육이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야기한다고 하며 이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각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독일 공동 교과서가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역사 의식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대화와 합의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동아시아 3국의 공동 교과서 편찬 필요성은 종종 제시되어 왔으나 이는 유럽의 경우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동아시아 3국이 상호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독도,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문제가 엮여 있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프랑스와 독일은 한 사건에 대해 두 나라가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나란히 병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3국 또한 한 사건에 대해 세 나라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란히 병기하는 것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각 나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민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동아시아 3국 또한 각 나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70년간의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교과서 협의 과정을 참고하고 활발히 소통해 나간다면 동아시아 3국의 미래 학생들 또한 공동 교과서를 사용하여 다양한 역사 인식을 이해하는 등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가 다문화 정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역사의 객관적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교과서를 발간하며 유럽 공동체적 역사 인식을 확립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시아 3국이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역사 공방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3반 이정현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를 양국의 시각으로 병기해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한 사건의 의의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두 국가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번역이 불가능한 용어의 경우 양쪽의 역사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대1 번역이 되지 않는 용어의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1대1로 번역을 하기보다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1대1 번역이 어려운 단어의 예를 들자면 프랑스어로 타지에서 느끼는 낯선 감정이라는 베페이즈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한국어로 딱히 표현할 단어가 없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한이라는 단어도 다른 외국어로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1대1로 번역을 하기보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국가라는 말도 에타 프로비던스는 그대로 번역하면 복지국가, 그리고 소시알라스타트는 그대로 번역하면 사회국가예요. 만약에 이 소시알라스타트를 프랑스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에타 소시알과 같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교과서를 설립할 때는 양국의 협의를 통해 가장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2학년 4반 최세연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는 양국의 역사 교과서 편찬이 양국의 역사 이해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주변 유럽 국가들의 평화와 화합의 요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아시아 3국의 현재 모습으로 보아선 대화의 시작부터 낭만이 예상되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국이 역사 갈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앞서 발표에서 저희가 다뤘던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 관계,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 이해 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역사 갈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느냐보다 언제 역사 갈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3국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는 3국의 평화를 추진하는 일반 사회 대화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즉 평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단체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3국의 지도자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첫 번째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수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지구야 미안해. 대solé.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행에 따라 빠르게 입고 버리는 옷들도 환경 파괴를 촉진시키고 있어요. 오랄라, 그렇군요. 저도 모르게 환경 파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미 다음 팀이 그걸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시행 중인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럼 빨리 만나봐야겠는데요? 네, 발표를 맡은 2학년 남인성, 박세진, 윤세빈, 정은지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랑스와 한국의 환경 정책을 비교할 2023 남인석, 박세진, 윤세빈, 정은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환경 정책을 모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인 한 명이 연간 12.7톤의 CO2를 배출하는 반면 프랑스는 그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6.2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패션과 일회용품에서도 나타나며 저희는 이 두 나라의 환경 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보완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패션 관련 정책이며 프랑스와 한국의 법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의 폐기 방지와 순환 경제 법안입니다. 프랑스 에드루 필립 총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한 번의 사용도 없이 폐기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약 6억 5천만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발전시켜온 제품 폐기물 처리 방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에드루 필립 총리의 목표로서 순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었으며 2020년 1월 30일에는 결과적으로 폐기 방지와 순환 경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의류 재고 폐기 금지 법안입니다. 2020년 생활 폐기물 통계를 통해 대략 짐작해 본다면 한국의 분리배출된 폐유류의 발생량은 약 82,423톤이며 사업장 폐기물은 3,62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이러한 사태를 금지시킬 실질적인 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프랑스에서 폐기 방지와 순환 경제 법안을 통과시킨 같은 날 27일에 모임을 개최하였지만 이러한 모임은 정부 차원에서 개최한 것이 아닌 비영리 스타트업에서 개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유 관련 정책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으로 유출된 미세 플라스틱 중 미세 섬유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패스트 패션 트렌드가 시작된 시점인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의류 생산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의류 생산 소비와 함께 섬유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EU는 지난 2022년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섬유 생태계에서 EU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에서 첫 번째 핵심 행동으로는 에코 디자인 프레임워크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제품 설계 및 섬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세 섬유의 큰 영향력에 따라 이를 저감하기 위해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의류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ESG 경영을 목표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에 가장 좋은 선택을 통해 환경의 지킴과 동시에 많은 기업의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조리 시에는 예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식품 적개업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 PC방 등에 한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추가적으로 전면 금지하면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식품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컵라면과 같은 음식이나 식품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빌릴 때 300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반납할 때 다시 돌려받는 정책으로 시행되자마자 여러 매장에서 보이콧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체의 번거로움, 여러 매장 간의 반납으로 인한 악용 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매장의 매출이 30-40%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려 2차례나 중단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플라스틱 포장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2017년 상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를 시작으로 2020년엔 학교 급식소에서의 일부 일회용품을 금지하였고 2021년엔 일부 플라스틱 제품 제공을 금지하는 등 순차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2년엔 1.5kg 미만의 채소와 과일 판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되었고 2023년부터는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일회용 포장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쳐나가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프랑스의 환경 정책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통해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해마다 추가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복잡함을 줄이고 기업과 개인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얇은 플라스틱을 쓴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을 겨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환경 보호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환경 정책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류 재고 관련 정책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티치픽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티치픽스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 옷을 제공하는데, 즉 담당 패션 큐레이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티치픽스는 구매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패션 기업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발전을 도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들보다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옷은 재료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기업과 환경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인 규모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 강국인 프랑스를 모티브로 한국 고유의 패션쇼를 개최하여 기업의 친환경 컬렉션을 홍보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규제 정책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모호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실천율을 저조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타국의 긍정적인 선례와 여러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합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상승하지만 회수율은 감소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정책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개선한 후 여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홍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그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회용품 컵 반납 안 하고 그냥 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비판하는 플라스틱 스튜피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성숙한 세계시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일회용품에 관한 인식 또한 향상된다면 한국도 프랑스처럼 환경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한국과 프랑스의 환경 정책과 개선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 반환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옷을 생산하는 데에는 대량의 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다시 소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옷 생산량을 줄이고 남는 물을 정부에 반환하여 이를 국가의 빈민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물론이고 지역 간의 물 소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회용품 환경오염 경고 그림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회용컵 폴더와 같은 일회용품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림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정책입니다. 앞선 사례로서 담뱃값의 그림을 넣어 소비량을 줄인 담뱃값 경고 그림 정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점차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회용품 보증금제와 같은 정책의 참여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메시 보꾸. 네, 의류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방식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섬유 개발에 힘쓴다면 의류 산업과 관련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 향상도 환경보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제안된 물 반환 정책과 일회용품 환경오염 경고 그림 정책도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매우 많아 보여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차례대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학년 4반 전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섬유를 사용하면 이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가격의 상품을 사람들은 많이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일반 섬유를 사용한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적인 섬유는 디자이너 의상 부문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흡착성, 향균성, 통기성, 저자극성, UV 저항성과 같은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품질의 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효과가 보장되는 만큼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섬유보다는 친환경적인 섬유를 더 많이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2학년 3반 윤하연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 불릴 만큼 배달과 이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습니다. 또한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국물 요리나 반찬의 가짓수가 많은 등 다양한 포장 용기를 요구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프랑스가 현실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배달과 포장과 관련하여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페에 관련해서는 두 국가의 일회용품 소비량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프랑스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한국의 2배가량인 것을 고려하여 그들의 정책을 충분히 참고한다면 한국의 문화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지수씨 갑자기 왜 프랑스어예요? 아니 가은씨, 설마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소설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책이 뭔데요?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이잖아요. 정말 같은 프랑스어과로서 대실망이에요. 그럼 지수씨는 그 이방인이라는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한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도 이 책을 2번이나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메르소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잘 이해가지 않아요. 자, 그럴 줄 알고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을 하나하나 분석해줄 팀을 모셔왔어요. 가은씨 믿고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 한번 이방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2학년 안세린, 이세령, 장윤선, 정시현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bonjour. 저희는 2학년 3반 장윤선, 이세령, 정시연, 안세린입니다. 네, 저희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 메르소는 엄마의 죽음에 애도하지 않고 폭력을 구태여 말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메르소가 아랍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메르소는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일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문학 감상 방법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절대론적 관점은
작품 내의 요인을 고려하여,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적 요인을 고려하여,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바라보며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골라서 문학 작품을 바라보기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문학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론적 관점에서 소설의 형식, 문학적 장치, 더 나아가서 주제의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이방인 속에 등장하는 태양은 모순적이고 이면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먼저 메르소가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는 장면에서 햇볕을 쬐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서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태양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서 태양의 열기에 취하고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장면, 그리고 나아가 아랍인을 살해하게 되는 장면에서는 태양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 속에 등장한 죽음과 그 미학적 기능입니다. 이방인 속에 등장하는 죽음은 작품 전체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 가지의 죽음이 전략적인 지점에 배치되어서 소설 기둥의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죽음은 메르소라는 인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메르소가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인물임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아랍인 살해는 앞선 이야기와 뒤이은 이야기를 가운데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메르소의 사형 선고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는 메르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의식입니다. 주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르소가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인물로서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이방인이 된다는 내용에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표현론적 관점에서 알베르 까뮈의 문학적 특징, 그리고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실존문학 작가이자 부조리 문학 영역을 개척한 작가로 인간의 소외와 고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프랑스랑 알제리에서 태어나 혼란한 시절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까미가 부조리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놀러다닙니다. 그리고 이웃이 자신의 애인을 패기 위해 거짓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메르소는 편지를 써줍니다. 이러한 메르소의 모습을 보면 메르소는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자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소가 아랍인을 죽여서 재판에 서게 되었을 때 변호사는 메르소의 감형을 위해 메르소에게 거짓 진술을 제안하지만 메르소는 이를 거절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러한 메르소의 모습을 보면 메르소는 자신만의 거짓이 없는 순수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은 메르소의 솔직함은 오히려 메르소를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자신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며 그들을 배척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알베르 까뮈는 이방인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방인 속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속 메르소의 재판에서는 메르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메르소라는 사람 자체의 인격에 중심을 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인 아랍인, 즉 알제리인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소설 속 아랍인은 단순히 메르소의 단순 결단을 위해 희생된 하나의 장치로 서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서술이 생략된 점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알제리 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 알제리 일대는 해적이 출몰하는 해적 출몰 지역이었고 프랑스는 해적들을 소탕할 목적으로 알제리 지역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식민지화된 프랑스에서 토착민들을 억압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가 독립한 현재까지도 프랑스와 알제리는 아직까지도 애증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 속에 드러나는 인종차별적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소설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장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여 일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곤 합니다. 그 예시로 메르소가 아무 이유 없이 아랍인을 쏴 죽인 행위에 대해서 무슬림 혐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작가 까미는 프랑스랑 알제리에서 태어난 피에 누아르로 피에 누아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종차별적 생각이 들어간 부분도 존재가 하는데요. 그 예시가 피해자인 아랍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프랑스인으로 묘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그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우월적인 생각과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용론적 관점에서 이방인의 다양한 시제의 사용과 번역가의 개입이 독자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방인에서는 문학작품의 전통적인 서술 방식인 단순과거 대신 복합과거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시제 모두 과거에 완료된 사건을 표현하지만 단순과거는 문학작품에서 주로 문어체로, 복합과거는 구어체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다양한 시제의 사용은 독자들에게 의미의 차이를 전달할 수 있지만 한국어로는 번역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독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역가의 개입이 독자들에게 주는 영향으로는 소설 속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인 Aujourd'hui maman est morte ou peut-être hier je ne sais pas 라는 문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maman과 est morte의 해석입니다. 이런 문장의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존댓말의 사용 여부 등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메르소와 어머니의 관계가 가깝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 번째 문장을 봤을 때는 그들의 관계가 조금 더 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학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영역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은 현실 세계에 대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설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방인에 반영된 사회 부조리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설이 가상의 이야기만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회에 대해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 덕분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작품 이방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수씨, 왜 그러세요? 가은씨 잠깐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이방인 과몰입 중이잖아요. 아니 지금 메르소가 왜 아랍인을 쏴 죽였고 알베르 카미가 이방인의 사회의 부조리함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다 깨달아버려서 지금 전율이 흐른다고요. 그럼 작품에 과몰입한 지수씨는 잠시 제쳐두고 이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이현웅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방인은 메르소를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주장됩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사회에서 옳다 여겨지는 보편적인 가치관에 맞추며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고 그 행위에 대해 솔직히 말하며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지는 것은 그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사회의 부조리만이 정말 비판할 대상인지 발표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방인에서 메르소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메르소의 아랍인 살해 혐의를 따져야 할 재판에서 메르소의 아랍인 살해 사실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며 메르소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애인과 놀러 다녔다는 메르소의 인격 그 자체가 문제 삼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메르소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면 메르소 또한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메르소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대한 시비를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메르소를 옳지 않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사회 부조리 있고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2학년 3반) 김경민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설 이방인에서는 단순 과거가 아닌 복합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으며 프랑스어의 시제는 쓰임에 따라 시제를 바꿈으로써 독자들에게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작가 알프레드 카뮈는 왜 소설에서 흔히 쓰이는 단순 과거가 아닌 복합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구어체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당시 프랑스인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작가 알베르 카뮈가 복합과거를 사용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후대 프랑스 문학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사회부조리 고발이라는 소설의 주제 그리고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의 성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복합과거가 사용된 것은 기존의 문화적 전통을 거부하려는 알베르 카뮈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가 등장인물의 주관적 시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합과거를 사용함으로써 메르소가 짧고 구어적인 문체로 소설을 서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메르소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심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독자들에게도 현장감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부 마지막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와 관련한 다양한 발표들을 들어봤는데요. 시수씨 어떠셨나요? 가은씨, 저 진짜 지금 명예 프랑스인 다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이번 전공학 출제가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너무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공학 출제를 참관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께서는 참관 후 리로스쿨을 통해 참관록을 제출해야 자유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5월 31일 수요일 21시까지 참관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 여러분, 질문자 여러분, 그리고 참관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 프랑스어 전공학 출제 사회를 맡은 오지수 이가연이었습니다. Merci beaucoup et bonne journée.